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년 연속 긴축 예산으로 정부는 민생 현안 해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참여 인원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야권은 대통령실의 뉴라이트 친일 논란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에 관심도 없다며 야당이 친일 프레임 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요람과 쿠션 등 영화 수면용품 절반 이상이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화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한 주의 경고 표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나라 살림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나라 예산이 올해보다 3.2% 20조 8천억 원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경상 전망치 4.5%를 밑도는 수준으로 3년 연속 20조 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한 긴축 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봐도 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3년 연속 마른 수건짜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살림살이 형편은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다 보니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81조 원이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오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년엔 기업 실적 호전 등으로 법인세가 11조 늘어나는 등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5조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이 11.8% 3조 2천억 원이 늘었고 SOC 예산은 유일하게 9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해도 쓸 건 써야겠죠. 우선 생계가 막막한 영세 자영업자 68만 명에게 연 30만 원까지 배달비를 지원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병장 월급도 205만 원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요새 닭을 튀기면서 한숨이 늘었습니다. 업종 특성상 앱으로 들어오는 배달 주문이 많은데 부담해야 하는 배달 비용이 몰라보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만 원짜리 치킨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배달료가 25% 선입니다. 마진이 좋기 때문에. 아예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까지 속출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예산 2천억 원을 투입해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안 되는 영세 소상공인 67만 9천 명에게 1년에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한시적으로 배달, 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장 월급도 165만 원에서 내년 205만 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2022년 82만 원 수준에서 3년 만에 2.5배 오르는 셈으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린 데 따른 겁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선 과충전을 막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대 이상으로 늘려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로 넘어갑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학교 친구나 선생님, 군인, 심지어 친인척의 얼굴까지 사진을 합성해 나체 영상 등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과 개인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공유되는 이른바 겹지인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은 텔레그램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7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주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일명 겹지인방을 찾아봤습니다. 지역별, 연령별 채팅방이 등장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학교 등도 노출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니 자동 메시지가 뜨는데 좋아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생성해주는 이른바 봇 이용자 수는 22만 명을 넘습니다.
참여자들끼리 여성 사진이나 자신의 인체 사진을 올려 호응을 얻는 대결을 하고 여기에서 진 사람이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납하는 채팅방도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이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자취방에서 맨날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을 했어야 됐고. 사태가 커지자 경찰청은 내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말 악랄한 가해자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촉법이니까 또는 소년범이니까 이거 조금 더 관용을 베풀자라고 할 만한 사안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댄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범죄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악용된 결과물들이죠. AI 기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단 10초 만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제재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을 이용한 AI 딥페이크 광고입니다. 1,4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 4월에 급등한 우량주 3개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딥페이크는 이처럼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물입니다.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딥페이크 표적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앱을 직접 내려받은 뒤 춤을 추는 여성의 취재기자 얼굴을 넣었더니 몇 초 만에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뀝니다. 다른 이미지로도 얼마든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용료가 소액이거나 무료여서 누구나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은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입니다. We believe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forcing their own rules. Spread of misinformation and non-consensual intimate imagery of real people. 상황이 이런데도 AI 생성물의 가상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국회 과방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미로 만들거나 가지고 있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한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배너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텔레그램과 한라인도 개설해 딥페이크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한 대표의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외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가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현직 의사를 초청해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데 한 대표의 중재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연일 의료개혁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정부가 개혁 완수를 고수하는 반면 한 대표는 국민 불편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정부와 집권 여당 간 사실상 이견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가 다음 달 5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 방안과 의정 갈등 중재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몸담았던 내과 의사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는 만큼 한 대표의 중재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박 전 비대위원은 지난 20일 한 대표와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의 자리에 중재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당내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 대표인 만큼 한동훈 대표가 정부를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인력난 심화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 기자,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서 좀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를 만나고 또 지난 의정 고위 당정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을 했죠. 입시 요강까지 나온 내년 증원은 유지를 하되 내후년 증원은 일단 유예하고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을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고 여러 경로로 다양한 제안이 오지만 정부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의 중재안을 여러 경로의 제안 정도로 보고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인력난의 해결책이 바로 의사수를 늘리는 거고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인식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다시 집권 여당이랑 정부가 또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이번 사안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설명인데요. 네. 다만 본인의 뜻은 오늘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예, 정리를 하면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의료개혁을 지지하면서도 방점은 국민 우려 해소, 대안 마련에 찍혀 있죠.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의료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좀 확고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물론 추이는 봐야 하지만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30%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6%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에 당내에서도 계파와 관계없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으로 분류가 됐던 이뇨한 최고위원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내 장악력이 과제인 한동훈 대표가 원내 지지를 얻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 대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현안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또 한번 같이 만나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데요. 이게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독대가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직후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협점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해법이 쉽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시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 금융당국도 추가로 현장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설릉금융센터 등 12곳이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상대로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대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내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이제 작년 한 가을 정도쯤에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은행의 임원진들이 그런 전 회장과 관련된 대규모 부당대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했고, 추가 현장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도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의혹을 알고도 금융당국의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어젯밤 제주공항에선 활주로가 2시간이 넘게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속도를 높이던 도중 급제동을 하며 타이어가 파손된 건데요. 이 사고로 항공기 지연이 속출하며 승객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활주로 한복판에 여객기가 멈춰서 있습니다. 정비 관계자들은 항공기 바퀴 주변을 분주히 오갑니다. 이륙하던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을 감지하고 긴급하게 멈춘 겁니다. 활주로는 2시간 넘게 폐쇄됐고 이륙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비행기 승객들도 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활주로상에는 항공기의 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주기장으로 공사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기장이 급제동을 한 건데 최대 출력으로 속도를 높였던 터라 마찰을 못 버티고 타이어 한 개가 파손됐습니다. 브레이크 열이 식은 뒤 타이어를 교체한 다음에야 항공기는 견인됐고 제주 출발 29편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결항했습니다. 고장난 여객기 탑승객 170명은 자정을 넘겨 대체편으로 김포가 아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분들이 기장님한테 오라 하시고 화가 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이제 정확히 언제 출발하는지도 모르고. 국토부는 항공안전법상 항공안전장애로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무려 8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이 돈으로 명품 시계 쇼핑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3시간 만에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명품 매장에서 상품을 구경하더니 계산을 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사복 경찰관들이 인근의 다른 명품 매장으로 들어가고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지난 6월 회사 돈 81억 원을 빼돌려 달아난 3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빼돌린 회사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구매하던 남성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재무팀장인 A씨는 회사 자금 80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종적을 감췄고 이 사실을 알아챈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계자의 경찰 신고 접수와 동시에 계좌 지급 정지, 긴급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 조치하고 추적에 나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에 욕심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이후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코스닥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미국 대선이 초박빙 경쟁으로 치달으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도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간 철군 과정과 TV 토론을 주최하는 방송사의 편향성을 놓고 각을 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미군 등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며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hat they did is Afghanistan, the most embarrassing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none of the generals got fired for the incompetence that they showed.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테러 희생 군인을 추모했습니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오는 9월 10일 첫 TV 토론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최 방송사인 ABC 뉴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I want to do it. You know, I won because of debates. Ask Biden. 특히 해리스 부통령 측은 마이크가 켜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입장이 다른 건 지난 CNN 토론에서 마이크를 끄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실제 불참을 시사했다는 평가와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 모두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럽 나토국이 세기의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GDP의 3%는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끔찍하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because they are horribl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a Chevrolet in the middle of Germany? Maybe never. I said to Angela, 나아가 유럽이 도둑질을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전역 군인 등 보수 유권자를 파고들었습니다. 나토는 현재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내라는 겁니다. Europe, by the way, is much more and should be much more concerned, obviously, with the Ukraine situation than us. But we've spent $150 billion more. You have to go up to 3%. 2% is the steal of the century.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트럼프 정부 출신의 전직 안보 보좌관도 이를 우려했습니다. President will learn, from his first experience, understand, Vladimir Putin, for example, will never be his friend. He has real friends among our allies who he ought to value higher. 한국은 2025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현재는 2026년부터 적용될 비용 부담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한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 번의 강제 북송 사례가 더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일렬로 선 사람들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반팔과 반바지로 된 얇은 옷만 걸쳤는가 하면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작은 체구의 몸도 확인됩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탈북민 15명이 강을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들 탈북민의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배까지 보고 있지는 돌아섰는데 안 왔다 그러고 이 짝에서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소식이 안 오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도 아유 이게 뭐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인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헤이룽 장성과 지린성 등에서 모인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으로 알려졌는데 제3국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탑승하려던 중 중국 공안에 발각됐다는 것입니다. 쿤밍은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15명 탈북민 중 중국 공안과 연계된 스파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문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경쟁하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발목을 잡은 건데요. 그 의도는 무엇인지 또 체코 원전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고정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항의하고자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에 속해 있기에 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일자리 15,000개도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 한수원과 벌이는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딴지 걸기란 분석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독자 기술로 원자로를 개발하자 이를 견제하고자 2022년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분쟁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 기술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근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원래 자기들에서 기술 이전했던 기술에서 유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내년 3월 체코 원전의 최종 수주를 앞둔 한수원이 쫓기는 처지인 만큼 미국 소송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의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체코 언론은 체코 전력공사를 인용해 웨스팅하우스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많은 분이 유공으로 기억하는 SK이노베이션이 LNG 회사 SKENS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관문인 주주 총회 문턱을 넘으면서 자산 100조 원의 에너지 공룡 기업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주주총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 85.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 찬성표 던졌어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매출 88조 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공룡 기업이 오는 11월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기존의 석유 배터리 사업에 LNG와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더해져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너지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2030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원이 넘는 에비타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짜 기업인 SKENS가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11분기 연속 적자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숨통도 트일 전망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SK온의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국내지책으로 봐야죠. 마지막 관문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남아있지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길가에 잠시 차를 세워놓고 산책을 다녀왔더니 이 차가 없어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취한 40대 남성이 색상이 비슷한 자기 차인 줄 알고 몰고 가버린 건데 이 남성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남성이 길에 주차된 차에 탑니다. 시동을 걸더니 차를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2km 떨어진 한 빌라에 도착한 남성은 차를 대놓고 사라집니다. 몇 시간 뒤 남성이 주차한 빌라에 경찰이 몰려듭니다. 이 남성이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고 가버려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차주는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차가 없어져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를 훔쳐간 남성은 4시간이 지나 붙잡혔지만 그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차를 훔치게 된 경위를 물어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경찰 조사 결과 훔친 차가 있던 곳 주변에 남성의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색상이 비슷해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운전에 절도 혐의까지 더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생활고에 돈을 빌리려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주인공이 이 범죄 조직을 직접 쫓는다는 영화 시민 덕희입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김선자 씨가 8년 만에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손대리가 제보를 하겠다고. 나도 여기 붙잡혀서 억지로 하는 거라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끈질기게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 시민 덕희는 김성자 씨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감금당했다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조직원을 설득해 정보를 빼냈고 중국에 있던 총책의 입국 시기까지 알아내 검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어디다 또 사기치려고 그러냐고 욕을 하면서 끊었었어요. 보통 낮이고 밤이고 전화 오면 조금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총책을 잡은 뒤에도 김 씨는 빼앗긴 돈은 물론 신고 포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포상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고 김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8년이 지나 대검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씨를 추천하며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익 증진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비로소 공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김 씨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가 안 깨질 줄 알았는데 깨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또 느꼈어요.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 서민 수백 명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의 형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심에선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는데 오늘 2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음에도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더 무거운 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무작위와 15년입니다. 그런데 2심에선 오히려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 징역 15년형을 징역 7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받은 보증금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가 받은 사기 혐의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받았을 때 성립하는데 재정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 때 받은 보증금은 일부러 가로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기 피해액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되고 그에 따라 형량도 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법정 최고형을 받았는데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반년 이상 깎였다는 거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13년의 실형을 받았던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도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아 전원 석방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소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높이를 낮춘 소방차가 처음 공개됐는데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소방차 높이를 16cm 낮췄더니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출동한 소방차는 지하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지하주차장 층고가 낮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일반 소방차의 높이는 3m인데 지하주차장 층고는 2.7m 이하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
작은 소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해 물을 뿌립니다. 전통시장 등 좁은 골목길 진입이 가능한 경영 소방차인데 차량 높이는 2.35m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높이는 2.3m로 진입이 불가능한데 간단한 방법으로 높이를 16cm 낮췄습니다. 경광등 새 받침대를 제거한 겁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이제 경영 펌프차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경계관창 같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높이를 낮춘 경영 소방차는 가까운 거리에서 높은 수압으로 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에 효율적일 것이란 평가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무더위에 말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양봉 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벌집을 제거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긴급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벌집을 제거하는 신무기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봉 농가를 운영하는 오명수 씨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말벌 잡는 데 보냅니다. 말벌이 볼통을 습격하고 꿀벌을 마구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400~500만 원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벌집을 제거하면 되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10m 이상 높이에 있는 벌집은 제거가 어렵고 소방대원들이 이 일에만 전념할 수도 없습니다. 보다 급한 다른 구조 출동이라든지 화재 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0m가 넘는 높이의 나무에 배구공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대형 드론이 천천히 다가가더니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탄환을 발사해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살충제를 분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3년 만에 개발한 벌집 퇴치 드론입니다. 드론 조종은 밖이 아닌 차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말벌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에 쏘일 걱정이 없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여왕벌로 인한 또는 유충으로 인한 이러한 제거가 한 99% 이상. 말벌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1,700억 원. 양봉 농가들은 벌집 제거 신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8월 말에도 여전히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든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코로나19 외에도 에어컨 바람으로 잘 퍼지는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대야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덥고 꿉꿉한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품입니다. 창문 열어도 더워서 항상 에어컨 틀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에어컨 안 틀고 있으면 피부가 막 끈적거려가지고. 하지만 밀폐된 실내에서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면 호흡기 질환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 코로나19를 비롯해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가 동시 유행 중입니다. 백일해는 올해 환자가 18,790명으로 지난해보다 60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7월에만 10,000명 이상 발생해 환자 대다수가 여름에 집중됐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도 최근 2주간 매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레지오넬라는 에어컨 내부의 고인물에도 서식 가능해 여름철 환자가 많은데 폐렴으로 번지면 치사율이 높습니다. 세 질병 모두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나 심해지면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 발작성 기침과 구토가 이어지면 백일해, 증상이 가볍지만 오랫동안 지속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심하고 설사가 동반되면 레지오넬라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의 경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성균이 많습니다. 내성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도 지금 학회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성균에 맞춰서 항생제 치료를 다르게 한 쪽으로. 또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는 영유아가 특히 취약한 만큼 개학철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편안하게 재우는 데 좋다며 요람이나 쿠션을 이용하는 분들 많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영아 수면용품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의 57%가 질식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위한 요람이나 쿠션 등의 수면용품은 최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아기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꿀잠 잘 수 있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많이 구매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이 경사진 수면용품에 영하를 재우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해봤습니다. 영하 체중과 유사한 모형을 높여 등받이 각도를 쟀더니 요람 44도, 쿠션은 25도였습니다. 영하 질식 사고를 피하려고 등받이 각도를 미국이 10도, 호주가 7도 이하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판매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기들의 경우에는 머리가 크고 무거운 반면에 목 근육이 굉장히 약하고 기도도 좁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쏠릴 경우 질식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소비자원이 영하 수면 제품 30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57%가 질식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영하 돌연사 증후군으로 275명이 숨졌다며 영하를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똑바로 눕혀 재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하반기까지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2달 만에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연일 대통령실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은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퍼부었고 정부 여당은 또 갈라치기냐며 맞섰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시작부터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 교재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간으로 표시를 했고요. 단순 착오와 실수였다는 정부 해명에도 야당의 친일 공세는 계속됐고 뉴라이트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친일 프레임 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시작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야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그 안전성과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려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우려 아닙니까? 지금 회 먹는 데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민들이라든지 또 횟집을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었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후 늦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정치톡톡 국회팀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로 가보죠. 김문수 장관 후보자인데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이 뭐냐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한 건가요? 일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예.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네, 이 답변에 야당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청문회는 그대로 파행이 됐고요. 오늘 또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선조들의 유구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네, 여당은 야당이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부분 발췌해 친일 프레임으로 왜곡했고 후보자를 막말로 비난했다고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께서는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와 관련돼서 이것을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파행으로 이끌어낸 게. 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사늑약은 원천 무효라며 우리 국적은 임정 수립 전에는 대한제국,
이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이 문제를 놓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데요. 공교롭게도 일제의 조선총독부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민주당 강두구 의원은 공개적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 추진이 단순한 우연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당은 망상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상소설 수준의 망상이 아닌가 합니다. 10월 1일조차 망상 같은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국군의 날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야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강 의원의 의혹 제기가 지나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인지 강 의원은 오늘 관련 회견을 예고했다가 급하게 취소했습니다. 네, 섣부른 의혹 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입원했다가 오늘 점심쯤에 퇴원했습니다.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예정인데요. 퇴원 메시지로는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이를 의식한 거란 설명인데요. 이 대표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퇴원으로 아직도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인 여야 회담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식사비 한도가 올라간 건 2016년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8년 만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일식집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엔 3만 원이었던 가격을 몇천 원 올려 적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숫자 0이 있던 자리에 볼펜으로 숫자 5를 표기해 3만 5천 원을 안내한 가격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음식물 가격을 3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고민해온 흔적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음식이 일반 음식과는 틀리게 재료비가 많이 또 들어가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 이곳 식당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나에 2만 5천 원짜리 초밥 세트입니다. 그동안 3만 원을 넘으면 안 됐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초밥 세트 2개가 합법이 됐습니다. 식사비 가액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따른 것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19일 국무회의 통과 뒤에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고이율,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식사비 가액이 올랐더라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소에도 30만 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떠난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에 대한 영화가 다음 달 4일 개봉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푸바오의 모습들과 이 판다 할부지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담겼다는데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너도 평생 행복하길 항상.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안녕 할부지가 푸바오와의 이별 전후 7개월을 조명했습니다. 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와 작은 할부지 송영관 사육사가 다 말하지 못한 바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합니다. 번식도 정말 어려운 동물이었는데 기다림 끝에 딱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 감격을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위안을 받고 싶어서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좀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두 할부지를 버티게 한 건 가족과 추억. 동물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예전에 90년대 판다를 관리할 때 만났던 사람이라서 가장 큰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동물 친구들의 흔적들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게
뭔가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애니메이션의 결합으로 푸바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함께 다뤄지는 가운데 푸바오가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며 추석 대목 스크린에서 따뜻함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향한 MBN 특별기획 555 시리즈입니다. 혹시 미당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배당주 ETF에 가입해 배당을 받아 노후 등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용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30대 직장인 명모 씨.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안정적 투자를 위해 미국 배당주 ETF에도 돈을 넣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를 넣자 매달 받는 돈은 10만 원대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꽤 쏠쏠합니다. 재투자 위주로 진행하고 있긴 한데 돈이 모자랄 경우 그냥 사비로 용돈으로 사용도 합니다. 기분이 좋고 이걸 나도 모르게 12개월을 곱해서 연봉이 오른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나 금리 인하 시기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배당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찰스 슈왑 운용에서 만든 슈드가 대표적인 배당 ETF 상품인데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입맛에 맞춰 따라 만들기 시작하며 돈이 더 몰렸습니다. 한 상품은 1억 원을 투자하면 최근 1년 동안 매달 90만 원을 받아 분배율만 10%를 넘어 웬만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수익에 국내 배당형 ETF 순자산 규모는 12조 7천억 원으로 1년 반 만에 10배 넘게 성장했고 상품도 부동산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월배당 ETF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런 쪽 측면을 강화. 다만 경쟁이 과해지면서 수익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배당 ETF도 투자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을 고려해야 하고 원금이 줄면 배당액도 같이 줄어드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구 증가로 덩치가 커져버린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죠. 매경 미디어그룹과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경기 북부의 미래 비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경기 북부의 한 마을. 주변엔 산과 논뿐,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습니다. 경제적인 게 가장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경기 북부는 남부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산업단지와 종합병원, 대학 등 기반시설 대부분이 남부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매경 미디어그룹과 경기 북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은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승부수를 오래전에 던졌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경기 북부는 큰 장점이 서울에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 시장이 작지 않고 큰 산업. 경기 북부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제시할 포럼은 매년 경기 북부 지자체를 돌며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4년 임기의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모두 273명이 참가한 선거에서 이 회장은 187표를 얻어 김호일 현 대한노인 회장과 국회의원 출신 이규택 오재세 후보 등을 제쳤습니다. 이 회장은 노인회가 고령사회를 선도하는 존경받는 어르신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5주년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MBN이 연맹이 수여하는 양성평등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은 MBN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힘써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골프 꿈나무의 경연장인 제28회 최등급의 매경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골프의 미래들이 선보인 호쾌한 샷, 오늘의 장면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경기 여주를 비롯한 내륙 지역의 폭염 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폭염은 꺾였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32도, 대전과 전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80mm 이상, 영남 해안을 따라서 20에서 80mm, 강원 영동과 영남 내륙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등으로 밤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이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33도, 대구와 창원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